그럼 먼저 궁금한 게 실용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해서 입시 영어를 하지 않으면 입시 영어는 안 되나요? 실용영어관에서 접근하는 것이 사실 엄마표 영어 관점인 거잖아요. 네네. 많이 들려주고 이런 거니까 실용영어 관점에서 간 친구들은 입시 영어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거꾸로 실용영어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또 함정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시에 한 땀으로 실용영어 가시던 분이 입시영어를 조금만 가르쳐주면 굉장히 쉽게 가는데 입시영어 안 하고 그냥 쭉 간 분들은 나중에 평가에서 이제 애들이 세게 맞아요. 중학교 갔는데 갑자기 평가하는데 애가 뭔가 구멍이 훅 나온다든지.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주제는 초등 영어 공부의 로드맵입니다. 스타 강사 홍공쌤, 허준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 후짜. 시그니처 인사. 네, 저도 맞습니다. 해보고 싶었는데 후짜.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유초등 학부모님들이 많으셔서 네. 초등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물론 세세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로드맵 숲을 보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시는데 그럼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이 네. 너무 좋아요.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네. 특정 나이와 직업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지더라고요. 영어라는 것이 굉장히 넓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총망라돼 있잖아요. 네. 어휘, 문법, 뭐 특히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종합 예술인데 네.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감정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이런 그쵸. 과정이 이제 통합된 게 이제 영어인데 네.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 통합된 기술을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서 자막 없이 보면서 깔깔대는데 할애를 하고 네.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얘 지금 영어 좀 잘 하고 있구나 판단을 하고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네.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부모님도 이제 동공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네네네. 수행 평가를 봐오는데 애가 뭔가 구멍이 있대요. 학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봤더니 애가 뭐 심각하게 구멍이 있어서 어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러면 네네네. 애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학생 관점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내신이라는 내부 평가가 들어오죠. 그러면 내신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영어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에 가면 내신, 수행과 이제 뭐 지필고사에다가 외부 시험, 수능이라는 게 또 뒤에 버티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애가 수능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것을 또 영어를 잘 한다라는 것으로 또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한 것은 연령과 직업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인 시장으로 빡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보통은 말하기로 점철이 많이 돼요. 성인이 되면서 다시 이제 그런 영역으로 이제 풀려나가는 것이지 그 전 단계 오늘 뭐 구독자분들 대부분 이제 초등에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는 나이와 아이의 어떤 직업, 어떤 학년, 학급, 군에 있는가 플러스 학군지의 성향, 패스트 무빙하는 집단이냐, 슬로우 무빙하냐 네. 그런 게 더해지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얘기할 때는 수학은 그냥 시험을 봐서 되게 잘하는 사람을 수학 잘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애가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어쨌든 그 의미는 수학 시험을 되게 잘 봤으면 좋겠다인데 영어라는 건 정말 너무나 그 방대하고 어찌 보면 물과 같은 것 같아요. 그 용기에 따라서 형태가 계속 변하고 맞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렸던 게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였잖아요. 네. 그럼 영어 잘하는 게 이렇게 형태가 달라요면 그 내가 원하는 영어 잘하는 형태에 따라 공부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어프로치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수학이 이제 영어랑 사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차이점을 부르는 것은 네. 수학은 어쨌든 수능 치고 네. 잘 받고 땡! 맞아요. 안녕 할 거야. 네. 나는 다시는 안 볼 거야. 안녕. 그런 느낌이 네. 좀 강하죠. 네. 사실은 이제 수학적 사고를 하고 살아가지만 네. 사람들이 이제 과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좀 강하고 네. 내가 다시는 영어 안 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내가 영어 회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여행을 가면 영어로 뭔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번역기는 있지만 왠지 영어를 쓰면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입시 영어는 끝나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회기에 대한 맞아요. 압박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오늘은 언어로서의 영어와 네. 입시 영어 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포인트 잘 짚으셨어요. 네네. 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가장 좀 차이가 나나요? 이거를 저는 사실 칼로 물 베일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네. 이게 이제 혼재되는 시점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럼 혼재되는 시점은 사실은 학군지마다 다 달라요. 사실은 실용영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뭔가 영상을 보고 즐긴다, 네. 뭐 이제 해독 정도 된다, 아니면 내가 이제 표현을 해서 뭔가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교감을 나눌 수 있다, 네. 혹은 내 생각을 써볼 수 있다와 네. 같이 이렇게 약간 이제 우리가 텍스트로 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쓰고 이런 이제 사용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어릴수록 사실은 실용에 가까운 걸 해야겠죠. 네.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뭐 취학 전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영상을 보고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고 좀 네. 글밥이 좀 적은 그런 내용을 보면서 깔깔대면서 좋아하는 것 안에 사실은 영어가 있게 가는 것이 실용영어의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못 견뎌요. 왜? 네. 부모님들은 학습 세대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제 5차 교육과정 나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중학부터 하이 자네 하면서 제인을 자네로 읽고 이런 이제 시절의 분들이 추억으로 다 있을 거예요. 학습관이고 공부 문법도 좀 깊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평가를 자주 했을 거예요. 영어 시간이 되면 단어 시험 보고 네. 맴매 맞고 네. 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틀린 것 그리고 혼나는 것 이런 거로 인식이 빌트인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세대들이 지금 부모가 돼서 네.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아까 이런 실용영어관은 분명히 인정을 해요. 우리 애가 뭐 잘 이해하고 곧잘 툭툭 뱉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옆에 집 애가 학군지야. 그래서 라이팅을 이미 시작을 하고 애가 스펠링도 또박또박 잘 쓰고 막 외워와. 그럼 거기서 이제 정확성의 학습적 요인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이제 부모가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학습관에 가까운 걸 가게 되죠. 이 학습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애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도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애가 아직 학습적으로 이제 완전 읽지 못했잖아요. 네. 초저 때도 완전 애기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올라가면서 사실은 초 한 4, 5, 6 정도 되면 영어도 3학년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4, 5, 6쯤 되면 한글로 배우는 것들도 난도가 올라가고 소재가 또 다양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영어도 이제 동반적으로 이렇게 사고 같이 올라가면서 네. 오케이 영어로도 조금 이제 읽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울 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입시 영어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궁금한 게 실용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해서 입시 영어를 하지 않으면 입시 영어는 안 되나요? 실용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입시 영어를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닦은 애들이에요. 네. 아스팔트 닦은 친구들은 딴 애들이 당장 학습을 하고 문제 풀어가지고 뭔가 좀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안 달리고 도로만 닦잖아요. 네. 당장은 뒤쳐져 있겠죠. 근데 아스팔트 닦고 나서 주행하면 훅 나가잖아요. 네. 아까 걔들이 이제 사춘기쯤 돼서 다 자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문제 풀기 싫어. 안 갈래. 뭐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때 추월이 되기 때문에 실용영어관에서 접근하는 것이 사실 엄마표 영어 관점인 거잖아요. 네네. 많이 들려주고 이런 거니까 실용영어 관점에서 간 친구들은 입시영어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거꾸로 실용영어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또 함정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시에 한 땀으로 실용영어 가시던 분이 입시영어를 조금만 가르쳐주면 굉장히 쉽게 가는데 입시영어 안 하고 그냥 쭉 간 분들은 나중에 평가에서 이제 애들이 세게 맞아요. 중학교 갔는데 갑자기 평가하는데 애가 뭔가 구멍이 훅 나온다든지 혹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뭐 그냥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내신을 봤는데 애가 막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어떤 가치와 정체성 이런 것들이 가치들이 다 무너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주의하면 아주 강한 고속도로를 닦는 것 같다. 왜 입시 영어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말 언어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하면 내가 영어를 잘하면 이 시험을 공부 없이 봐도 맞을 수 있는 게 정상인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대본에도 없는 되게 예리한 질문인데 이거는 학교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학교 안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영어도 이게 다 다르잖아요. 뭐 영유한 친구들도 있고 그냥 이제 산간지방에서 그냥 이제 막 코 닦으면서 이렇게 막 놀면서 눈싸움하고 이렇게 잘하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중첩 때는 한 지역의 공교육에서 같이 만난다고 하면 네. 학교가 과연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라는 최후의 약간 전선을 구축하는 거죠.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평가를 보게 되잖아요. 네. 평가를 보면 이제 순위가 나눠지겠죠. 네. 나눠지는데 때에 따라서는 순위가 애매한 경우도 있겠죠. 네. 근데 고등학교쯤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순위가 안 나눠지면 내신이 빵꾸가 나요. 네. 다음 등급이 사라져요. 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내신이라는 속성은 약간 상대적인 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줄이 나눠지는 지역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지역도 많다란 거예요. 어떤 학군지 지역이나 심화되는 지역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어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개념의 영어 개념을 끄집어내는 데가 생기겠죠. 그게 생기니까 그러면 실용 영어만 믿고 온 친구들은 거기서 바나나 껍데기 밟고 그냥.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경쟁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구도 안에서 생기는 킬러 문항들 네. 그런 것들 요소에 의해서 실용 영어만 한 친구들은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평가를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아이들이 실력이 비슷한 곳에서는 그냥 실용 영어만 갖고는 모두 다 90점, 100점 맞아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어려운 개념들을 가르쳐주고 이걸 공부해 와라가 된다는 거죠. 뭐 학교에서 보통은 진도는 다 커버가 되고 이제 평가 낼 때 그게 굉장히 변칙으로 등장하거나 사실은 지문 요거를 줬는데 변형을 한다든지 내신이 정말 케바케거든요. 그런 경우 생기면 실용 영어만 하고 이제 뭐 문제 푼다든지 이런 식의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낯설잖아요. 그럼 손해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실용 영어와 입시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시기적 노력이 일단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네. 타임라인이 영어에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초등 3학년부터는 사실 학교에서 영어가 시작되니까 학습적인 영어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이 최초의 진도가 학교에 생기기 전, 네. 비포를 봤을 때, 비포에는 사실은 언어적 인풋이 아주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많아야 된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뭐 요즘 아이들이 뭐 덕후 덕질, 된다고 하죠. 네. 그런 거 할 때 이제 오케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이제 엄마표 영어도 사실은 환경을 세팅한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하고 빨리 넘어가야 돼라고 진도 베이스로 생각하면 힘드니까 3학년 이전까지는 최대한 많이 이렇게 듣고 볼 수 있으면 좋고 네. 그러다가 1, 2학년쯤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파닉스 같은 개념으로 그동안 들어왔던 게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라고 목소리만 듣던 사람하고 그 사람 인물을 매치하는 거죠. 네네. 그 과정을 좀 해주면서 쉬운 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자유부인이 됩니다. 애가 스스로 읽어요. 네. 그런 시점이 되면서 3, 4학년, 5학년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약간의 학습 영어하고 집에서 하는 실용 기반의 영어가 같이 가죠. 네.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는 뭐 좀 학군지에서 센 데는 초 3, 4 되면 이제 뭐 중학교급 문법 같은 거 네. 거론도 하고 좀 이제 뒤에 가는 지역은 초 5, 6대 되면 입시영어를 하죠. 학교에서 이렇게 가볍게 하면서도 집에서도 이렇게 실용영어 기반으로 이렇게 쭉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군지라든지 애 성향을 보고 얘가 좀 경쟁적이면 얘는 뭐 학원 가서도 좀 할 수 있고 네. 맞벌이고 하니까 케어가 필요하면 네. 그럴 때는 학원을 선택하는 네. 식으로 약간 3학년부터는 천천히 어떻게 보면 사교육 베이스든 아니면 뭐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홍콩이든 뭐든 네. 이렇게 이제 입시 영어에 대한 기반에 대해서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계하면서 학습적인 걸 조금씩 키워나가면 초 때 거의 이제 중학교부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선행은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초등학교 때 애들이 뭐 저학년 때 원서를 보거나 이게 영상을 봐도 안에 뭐 투부정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내가 뭐 중학교 선행한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용영어에서 출발해서 약간의 학습과 집에서 실용영어 학습이 병행하는 구간에서 입시영어가 서서히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간다. 그러면서 초, 고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는 입시영어 비중이 더 커지고
중학교 초반까지는 이 실용 영어를 절대 킬하지 않는다. 그걸 살려줘야 되는 거죠. 고속도로는. 그러면서 중고 가면서 사춘기와 네. 아이들의 이제 공부 방법이 좀 정립이 되면 알아서 하렴. 이로 점점 이렇게 방목 베이스로 가는 거죠.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유아부터 초고까지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가면 되는지를 방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 그 초고 때 중학교 거를 살짝 한다고 하면 어떤 거를 해야 되나요? 초고 때가 사실은 결국 이제 중학교의 핵심이 되는 것을 딱 이렇게 잡고 가는 네. 거잖아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은 개념을 잡고 문제를 겁나게 많이 풀리게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스파르타 좋아하잖아요. 빡세게 네. 반복하면 잘 되겠지. 반복하면 잘 되긴 해요. 중학까지는. 고등에서 안 돼요. 고등에서는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초등 때부터 저는 이미 그런 내성을 키우면 고등 가서는 진짜 이게 좀 케바케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고등학교 5년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해요. 그래서 초등 때 사실 이제 고학년 때 잘 핵심이 되는 것은 단어하고 이제 문법이에요. 단어하고 문법. 너무 뻔한 말이죠? 단어 문법. 네. 영단어 문법에서 사실은 사회적 비용이 다 나가요. 네. 네, 부모님들이 거기에 그냥 올인을 다 하는 거예요. 한 네. 달에 막 4, 50씩 내고. 네. 근데 단어라는 것을 그러면 그때 공부하는 게 새로운 걸 공부하느냐? 아닌 거예요, 그게. 네. 이미 실용영어라면서 아이가 원서 읽고 영상을 보면서 이제 수준 높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을 그 시기에 한번 정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아이도 엄마도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커요. 근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 이제 중학교 되니까 마음가짐도 좀 다르게 빡세게 네. 이거 열심히 공부해야 되라고 하니까 애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 뭔가 좀 두렵고 힘든 것이 다가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다시 보는 건데 다시 본다는 건 뭘까요? 정확하게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매칭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는 단어장을 보면 문장이 있고 뜻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 어떻게 학습하냐? 단어 보고 뜻, 네. 단어 보고 뜻. 시험 칠 때도 단어, 뜻 말하죠. 네. 뜻을 적죠. 네. 그리고 스펠링 바로 적었는지 단어 뜻을 잘 알았는지 정확성 테스트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순수한 의미에서 영어 공부가 아니에요. 네. 그냥 파피루스 문자하고 뜻하고 매칭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단어가 있으면 옆에 예문 있죠. 단어 다음에는 예문을 먼저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원서를 많이 봤던 친구들은 긴 거 읽었는데 예문은 호흡이 짧잖아요. 네. 얼마나 쉽겠어요. 예문 안에서 뜻을 뭐 이런 뜻이겠군. 나는 아침 뭐 8시마다 땡땡을 간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땡땡이 학교겠죠. 네. 그럼 스쿨이 학교라는 걸 대충 알죠. 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마지막에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어휘가 다 이렇게 되진 않지만 네. 대다수 어휘들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그동안 했던 것을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학교 영어 단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과정에 맞게 정리된 거. 네. 그걸 갖고 공부하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실용영어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또 느끼고 네. 자존감 탁 느끼면서 아, 이런 것들은 짧은 어떤 예문 안에서 뜻도 파악되고 파악이 안 되는 것들만 연습을 더 해보는 거죠.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스펠링 연습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가 됐어요. 네. 단어 있으면 스펠링. 그거를 다 쓰는 게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게 아는 건 맞지만 지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맥 속에서 단어를 많이 파악하게 하고 그러면서 애가 이제 딱 올라가면 그 시점에 정확성 테스트를 조금씩 섞어서 애가 영어 그래도 할만하네란 마음을 계속 갖게 가게 하는 게 그 시기 때 단어 학습이고 네. 많이들 이렇게 잘 안 하죠. 네. 안타깝지만. 단어집을 내가 사잖아요. 네. 단어집에서 뜻을 가려요. 그리고 단어 보고 예문 먼저 보고 충분히 머릿속으로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본 다음에 맞는지 보고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서 속에서 자꾸 단어 유추하는 연습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둘 다죠. 원서도 읽을 때 애초에 애가 수준이 안 맞으면 네. 레벨이 안 맞으면 부모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애가 자꾸 단어가 막히는 게 많아서 네. 그때마다 사전을 찾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거든요. 네. 잘못된 질문이거든요. 수준에 안 맞는 원서를 네. 읽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어가 뭐 어지간히 몰라야지 유추를 하는데 네.
네. 막 30단원짜리 있는데 막 15개 모르면 이게 뭐 파피루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네. 수준에 맞는 네. 것을 읽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잘 올라온 친구들은 유치연습도 했겠죠. 네.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투트랙 하고 자기도 있잖아요. 모르게. 네. 그러면서 학습적인 걸 갖고 오면 더 짧은 호흡인데 이미 단어도 많이 공부했어. 그럼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던 것을 이게 딱 뜻으로 이제 확인만 하는 거니까 네. 그 안에서 모르는 것들은 따로 뽑아서 적어가지고 포스트잇으로 그냥 붙여놓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학습관하고 이게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게 돼요. 그런 식으로 평가관이 하는 걸 조금씩 넣어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문법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어머님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공부하니까 애 보고 이제 공부를 좀 시키고 학습적인 거 하고 하나라도 더 배워와라 이런 느낌이 좀 사실은 많은데, 네. 하나라도 더 배워온다기보다는 너가 알던 것을 하나라도 더 껍질을 벗겨봐야 가까워요, 사실. 이미 초1 때 투부정사가 나온 것을 그냥 봤던 애들은 투 다음에 뭔가 동작으로 간다는 걸 이미 알아요. 네. 아는데 그거를 굳이 투부정사 무슨 용법 몇 개인지 말해봐봐. 엄마가 그래도 학창시절 공부 좀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또 정확성 테스트인데 너무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보다는 제가 사실은 주창하는 게 실용영문법이에요. 애들이 좀 더 쉽게 네.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영문법. 그런 쪽으로 해서 암기를 최소화하면서 애가 그 시기에 한번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전체 맵을 조망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킬링 포인트예요. 근데 다 한번 빨리 돌리고 문제를 많이 푼다가 대한민국의 어떤 정설로 돼 있어요. 당장은 잘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구멍이 고등학교 가서 날 거예요. 돌리는 거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동안 했던 것을 가벼운 문법으로 전체를 돌리는 조망을 하는 것을 1순위로 두면 사실은 초고 때 문법은 거의 중학교 정도 커버하잖아요. 만약에 때에 따라서는 중3거 정도까지도 포함된 것들이 있어요. 저는 굳이 시키진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가정법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아이들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더 좀 인지가 더 자라야 된다. 좀 더 경험이 늘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서 맥스 한 2학년 정도 수준을 초고 때 한 번 정도 이제 큰 그림으로 정리하는 것은 저는 옳다. 아주 좋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중학교부터 해야 될 거 새로운 거 배워보자가 아니라 그럼요.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거 이름이나 그거에 자세한 그런 용법 같은 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의 접근으로 가야 아이도 부담도 없고 맞아요. 그게 맞는 방향이라는 거죠. 아주 이게 차이가 커요. 왜냐면 이게 뭔 차이가 있냐라고 아직도 질문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아마 빨리 돌리고 문제도 많이 풀려서 패턴 드릴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패턴 드릴을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그 시기 때는 애가 좀 쉬운 거로 정리가 싹 다 된 상황에서 종결돼도 저는 좋다야 안 돼요. 문제에 근데 힘을 더 많이 실으시더라고요. 막 몇천 개씩 풀리는 거예요. 그거는 애 실력은 저는 일 수도 있지만 거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뭐 명사 단원이 있으면 그래서 명사 SES 붙이는 거 많이 연습을 했어요. 뒤에 단원 평가 때는 그 문제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애들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네. 근데 실제로 어디서 구멍이 나냐면 시험 보면 섞여서 문제 나오잖아요. 네. 섞인 거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부모님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섞인 걸 많이 풀어야 된다 생각해요. 애초에 접근이 잘못된 거죠. 네. 그럼 어휘 공부 말씀하신 대로 초고 때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공부라는 명칭, 워딩을 쓴다면 네, 공부. 초고 때 시작해도 저는 괜찮다. 저희 집도 그래요. 지금 이미 그러고 안 망했고요. 제가 가르친 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은 노출이라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요. 초등학교 때 관건은 애가 영어에 주눅 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거로 느끼는 마음을 안 갖게 하는 거. 그게 1순위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아까 초3 얘기하셨지만 초등학교 시기도 사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이란 시간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 변환점이 있잖아요. 입시 영화가 들어오는 시점. 그래서 질문인데 문제풀이에 관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원서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막상 문제풀이를 하니까 문제를 너무 못 푸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는 거죠? 이제 문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저희 분류를 하면 요즘은 이제 원서에도 이제 워크북 네. 그래서 딸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원서가 만약에 애초에 수준이 안 맞았다고 하면 그 워크북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한번 이제 이 문항들이 이제 첫 번째는 왜 틀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틀리는지를 사실은 보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대입학과 세부 사항이라고 해요. 네. 출제하고 집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게 수능까지도 계속 가는 개념인데 한번 대입학이라는 것을 글을 읽고 나서 니네 뭐 말하는지 아니? 라는 것을 네. 이제 물어보는 문제죠. 맥락을 아는가. 그럼 애가 딴 거는 맞추는데 이 문제만 자꾸 미스가 나는 거예요. 네. 부모님 볼 때는 어쨌든 5개 중에 1개 틀리고 또 다음 건 또 다 맞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입학이 구멍이 자꾸 난다는 것은 네. 리딩 스킬이든 아니면 그 점수대하고 애가 안 맞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큰 리스크죠. 일반적으로 이게 구분 못 하겠죠.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네. 근본적으로 애가 이거랑 지문과의 상성에 있어서 수준이든 뭐든 이해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빨리 애가 요거에 있어서 백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가이드를 달려야 된다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가치 한계를 틀리더라도 세부적인 것을 좀 틀린다고 하면 아까 거보다 좀 크리티컬한 것은 아니다. 해서 첫 번째로는 이런 틀리는 문항의 어떤 질적인 면을 가지고 아이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 애는 아무리 봐도 애기 같고 정말 이제 노는 것도 좀 아직 뭐 이렇게 막 장난꾸러기고 한데 그 애한테 이렇게 빡세게 이제 많은 다량을 문제를 투입을 하는 것이 애들 어릴 때는 연초에 태어난 애들이랑 이제 말에 태어난 애들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옆에 집에는 좀 일찍 태어났고 좀 빠릿빠릿해. 우리 애는 약간 좀 슬로우 러는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비교가 됐을 때 그 아이를 롤모델로 따라가는 게 과연 적합한가. 어떤 시기론으로 봤을 때 우리 애가 아직 덜 학습적으로 덜 여물었는데 거기다 대고 오지선다 문제라든지 어른들한테 친숙한 그런 문제를 풀리는 것이 과연 아이한테 적합한가에 대한 것을 판단해야 되죠. 그럼 문제집은 언제부터 푸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초3부터는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방금 이야기하신 수준과 시기를 좀 가늠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당연히 아이를 봐야 돼요. 엄마는 자기 아이의 우주만 보면 되잖아요. 아이만 살피면 되는 거니까 아이의 약간 그런 변수 두 개를 다 고려하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자신이 사는 학군지 안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아이를 보지 못하면 그냥 학군지의 속도만 보고는 이 시기 때는 요 동네는 다 이거 해야 돼 가 돼버리면 의외로 그래서 애들이 입 닫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거는 애한테 뭘 게임기를 사주겠다 뭐 하겠다로 이제 극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실용 영어와 입시 영어 두 가지를 다 가져가겠다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입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의 4대 영역 중에서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조금 떨어지게 되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영어를 공부한다고 할 때 이 4대 영역을 그래도 밸런스 있게 잘 가져가려고 노력해야 되나요? 그래도 한 번씩 돌아볼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거꾸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로 부모님들이 집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것은 들려주는 것하고 읽기까지는 어떻게든 애들이 네. 듣고 있으면 듣고 있군, 읽거나 풀고 있으면 어쨌든 하고 있군이라는 게 이제 표시는 되는데 네. 이제 말하거나 이제 쓰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답답할 거예요. 문지방이 좀 더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한 스트레스를 갖거나 과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은 많이 듣고 많이 읽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은 이 읽기 교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라이팅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 가이디드 라이팅이라고 하죠. 네네. 이렇게 구멍을 준다든지 그것도 좀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순서만 이렇게 바로 잡아라 문장을 준다든지 그 문장 바이 문장의 개념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단락을 쓸 때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교재 같은 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읽기에서 이런 식으로 쓰기로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쓰기까지는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이 읽기가 좀 차고 넘치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 사실 이거는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면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가 스피킹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웃풋 퍼포먼스를 많이 한 영유 출신 애들하고는 이제 거기서는 보여지는 게 애초에 차이가 나니까. 하지만
애초에 애가 이제 많이 인풋이 있고 차고 넘치면 사실은 애가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AI 기반으로 패턴 드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할 수 있고 앱 같은 게 사실은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어. 딴 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라는 게 좀 쓱 하고 서늘함이 들 때 네. 애가 좀 딴 걸 해왔으면 아까 저 뭐 패턴 드릴용 이제 학습을 한다든지 그게 좀 되고 나서는 이제 이런 것들 좀 애가 그래도 루틴을 주고 받으니까 좀 이제 오픈 워터에 나가야겠다라고 네. 하면 그때는 이제 화상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 되죠. 그럼 화상 영어라는 것도 요즘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네네. 단 이제 커리큘럼, 그다음에 이제 강사의 역량, 애 성향도 중요하죠. 애가 낯을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그런 성향 네. 감안해서 갈아타기를 하면 스피킹도 궁극적으로는 제일 늦게 아웃풋이 올 수 있지만 가능한 범주 안에 있고 네. 커버가 좀 된다. 네. 그리고 포스키를 어느 정도 균형 잡히게 가져갈 수 있다라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좀 가정을 했냐면 유치원 때부터 인풋이나 이런 영어 환경 노출이 충분했던 아이들이 초3 때 입시 영어를 병행하는 요 가장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애는 초3인데 초4학년인데 이제 영어를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지. 딜레마가 뭐냐면 애가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릴 때 하던 것처럼 애한테 갑자기 5학년인한테 네. 자 우리 동요 들려줄까? 네. 반짝반짝 작으면 네. 이게 안 되잖아요. 싫어하죠. 애도 이제 아니까 안 맞죠. 애가 3학년 넘어가면서 이제 학습적인 것이 좀씩 커진다는 것은 이제 환경적으로 접근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은 약간 절망스럽죠. 아, 우리는 저 길 놓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입시까지 이제 한 사람이니까 3, 4, 5로 갈수록 아이의 학습력은 오히려 잘해요. 네. 그럼 영어라는 것도 이제 아주 쉬운 문법부터 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 관련된 것을 보면서 읽어도 보고 읽기 교재도 좀 잘 나와 있거든요. 네. 보면서 거꾸로 읽어보다 보면 초등학교 때 요거랑 수준이 비슷한 원서로 또 이제 거꾸로 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관으로 시작해서 다시 습득관을 할 때 노출, 실용영어를 할 때 관점이랑 크로스 대개의 작업이 가능해요. 3, 4학년은 가능하고 5학년쯤 되면 그것도 조금 힘들어요. 네. 5학년이 이제 아주 진격의 학년이거든요. 네네. 걔들은 중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에 관련된 영어 개념을 쉽게 그냥 학습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익히면 걔들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달랬던 친구들도 중학교 가면서 다시 입시 영어가 커지는 시점에 네. 한번 좀 살짝 바로 잡는 시점이 오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이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만납니다. 물이 만날. 네. 물론 이제 아웃풋이 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전자의 학생들이 이제 엄마표나 환경 세팅했더니 유리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했던 애들도 충분히 이제 방법적인 게 다 있어요. 하면 말하기 수행이든 쓰기 수행도 만점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제 학습관을 갖고 네. 실용적인 걸 잘하려고 하는 데 있어 오는 괴리라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실용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네. 개인의 쓰임이 있을 거잖아요. 네. 아, 여행 가서 그냥 영어 좀 편하게 하고 원서 읽을 때 그냥 편하게 읽고 싶다. 쉬운 거 정도가 되면 무던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학습관에 머물린 사람들은 S 하나 붙고 안 붙고까지 다 잡아야 돼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학습관에 머물리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실용 영어를 가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말하면서 눈치 살피고 네. 한국 사람 없지. 예. 하면 또 하고 네. 예,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학습관과 정확성 평가에 본인이 스스로 아직 그 안에서 못 빠져나오면 실용영어로 가기 힘들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런 우리 부모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좀 이렇게 이런 걸로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강의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그렇게 힘들었던 영어를 아이들이 잘하는 거 보면 뿌듯하잖아요. 네. 근데 애가 그렇게 실용영어로 이제 잘 보고 즐겁고 이렇게 보면서 뿌듯해. 그 애를 빨리 어쨌든 문제 풀리고 스펠링 테스트 보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확인을 본인의 학습 언어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아이를
학습관 플러스 평가관으로 나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확신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이가 망가지는 거예요. 네. 오늘 정말 처음에 그 로드맵 숲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그리고 넓게는 중학교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 토끼 입시 영어와 실용 영어를 가져가면 좋은지 방향성을 너무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왜냐 오늘 보니까 들을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꼭꼭꼭 다시 나와주시기 걸렸구나.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